실화 줄거리. 박씨는 해상기미가 보이는 딸을 데리고 올케가 점찍어 놓은 연병으로 몰살한 동네 여우골에서도 동떨어진 외딴 집으로 가 몸을 풀게 한다. 아들을 받자마자 올케가 미리 이야기해둔 집으로 보내놓고 나서 박씨는 아이를 되찾지 못하면 환장할 것처럼 마음이 탄다. 화적대가 늘어나고 송도의 인심이 흉흉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금환이가 와 급히 아씨를 데려오라는 홍씨의 명을 전한다. 벼랑간의 일이라 박씨는 금환이를 떠보고 불안한 가운데 딸을 보낸다. 그러나 홍씨는 돌아온 아씨에게 잔인한 안갚음을 하고 아씨는 우물에 몸을 던진다. (3) 묵은 것과 새로운 것. 전초만내 뒤터의 우물은 그 물맛이 좋기로 동해랑 일대에서도 으뜸가는 우물이었다. 물맛뿐 아니라 물의 깊이도, 물의 깊이까지도 보통 우물과는 달랐다. 충충하게 괴어있는 물은 어떤 가뭄에도 주는 법이 없었고 석 달 장마가 진데도 부는 법이 없었다. 두레박이 첨벙하고 수면에 눕기까지는 두레박끈을 서리서리 10길은 풀어내야 했다. 물맛은 달고도 여름엔 얼음처럼 차가웠고 겨울엔 언손도 녹일 수 있을 만큼 따뜻했다. 전초만내 음식 맛이 유별나게 좋은 것은 홍씨의 솜씨라기보다는 장맛이 좋은 때문이고 장맛이 남다른 것은 물맛 때문이라고 수군대는 게 그럴듯한 비결로 들릴 만큼 그 물맛은 신비로운 데가 있었다. 그만큼 홍씨의 우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다. 이웃에서 잔치나 제사 때 술을 담글 때도 전초만내 물을 얻고 싶어 했다. 약주는 누룩과 온도의 변덕에 따라 잘되고 못되고가 달렸건만도 전초만내 술맛이 한결같이 혀에 착착 붙게 잘 익은 것은 우물물 맛 때문이라는 소문은 술솜씨에 자신이 없는 여자들에게도 좋은 핑계도 됐지만 어떻게든 한번 징험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게도 했다. 그러나 홍씨는 술 빚는 데 쓸 물이라면 한 바가지도 못 길어가게 하기로도 소문나 있었다. 홍씨의 인심이 특별히 사나워서가 아니라 그 우물에만 있는 술맛을 내는 정이 부정을 타거나 옮겨갈까봐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가뭄이 들어 우물이 마른 집에서 목을 죽이고 밥을 안 칠 물을 얻으러 왔을 때는 홍씨의 인심이 후해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아침나절은 물론 해 넘어간 후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물을 못 길어가게 엄히 단속했다. 더군다나 아침에 첫물을 길어들이기 전에 이웃이나 드난꾼이 먼저 물을 깃는 것은 설사 그 물을 못 먹어 당장 숨 넘어가는 목숨이 있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해가 높다란 대낮을 빼고는 우물물을 남주는 일을 이토록 기하기는 비단 이웃에 대해서뿐 아니라 한 우물을 먹는 행락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더했다. 행랑 것들은 주인의 눈을 길 기회가 훨씬 많음으로써 툭하면 애만 의심을 받았다. 전초만이 동해랑에 자리 잡기는 장사에 이력이 나면서 큰 돈을 주무르기 시작하고 나서였다. 정과 도가에서 가깝고 도중들이 많이 사는 데라 자연스럽게 그곳에다 집장만을 했고 그 후 그의 가세는 불 일어나듯 했다. 홍씨 보기엔 그게 마치 집터 덕인 듯 했고 우물이야말로 그 집터가 보통 집터가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영물스러운 걸로 보였다. 그러니까 홍씨가 반무당이 된 듯 그 영험을 의심치 않고 받드는 건 술맛을 내는 정뿐 아니라 재물을 모아들이는 정이었다. 홍씨에게 있어서 물과 제복은 불가분의 신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영감이 타간장사 다닐 때 꿈에 맑은 물이나 샘을 보면 영락없이 큰 이문을 남기고 돌아왔다. 돼지 꿈에다 될 게 아니었다. 그래서 홍씨는 강박관념처럼 영감이 큰일을 도모할 때마다 물꿈을 꾸기를 소원해 왔었다. 그러다가 동해랑 집의 안주인이 되고부터 그런 강박관념에서 스스로 노연할 수가 있었다.
꿈에 보기를 갈망한 영검스러운 샘물을 집 뒤터에 두고 있는 셈이었다. 홍 씨는 그 우물이 꿈의 계시처럼 영물스럽다는 걸 첫눈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처음엔 어느 날 문득 꿈처럼 사라지는 게 아닌가 전전긍긍했었다. 그 우물이 물맛이 비할 데 없이 좋을 뿐 아니라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축복받은 그 집터의 일부라는 걸 믿게 되고부터 더욱 우물을 경외하고 아부까지 하게 됐다. 고사 지낼 때 먼저 터조자리에 빌고 나서 우물에다 비는데 우물에 빌 때는 온몸에 교태가 넘쳤다. 홍 씨가 단연간 그 영검스러운 신성을 지키기 위해 인심을 잃는 것 좀 우습게 알고 온갖 정성과 아양과 외경을 다 바친 우물에 머리빵 아씨가 빠져 죽은 사건은 홍 씨에겐 벼락이었다. 홍 씨는 그 벼락이 그녀의 의식뿐 아니라 전생애와 딛고선 땅까지를 강타한 것처럼 느꼈다. 전생에 무슨 왼수가 고부간으로 만났기에 그런 못할 노릇을 하고 죽는단 말인가. 홍 씨는 머리빵 아씨가 저지르고 간 못할 노릇에 압도되어 자신이 저지른 못할 노릇을 기억할 만한 정신도 없었다. 설사 그것을 기억했다 해도 며느리가 저지르고 간 못할 노릇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티끌과 태산이었다. 세상에 말 못할 독종 같으니라고. 제 속으로 난 딸년을 전시 집안에 남기고 가는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어찌 이리도 모진 안갚음을 하고 갈 수 있을까. 홍 씨가 며느리가 우물에 빠져 죽은 일을 며느리만의 한풀이로 생각하지 않고 안갚음으로 여긴 게 겨우 자신이 한 짓에 대한 희미한 기억력이었다. 홍 씨는 며느리의 부당한 안갚음에 분노했고 굳은 땅에 진국스럽게 쌓아 올린 번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은 불길하고도 허망스러운 예감에 공고했다. 비록 체구가 작고 인물이 볼품없다곤 하나 대갓집 살림을 오랫동안 주관해온 안방마님다운 관록이 몸에 배어 아랫 것들을 함부로 욕하는 소리에조차 위험이 서렸던 홍 씨가 망연자실 사시나무 떨듯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합당해 보였다. 청상이 된 며느리와의 사이가 자별했다곤 할 수 없어도 속으론 얼마나 측은지심이 절절했으면 저리도 애통할까 싶어 사람들은 홍 씨의 사람됨을 다시 본 듯 느꼈고 더러는 저러다 쌍초상 나는 게 아닌가 지나친 근심을 뒤에서 수군대기도 했다. 홍 씨가 땅을 치며 독종이니 왼수니 생전 저승에도 못 갈 귀신이니 죽은 사람한테 갖은 악담을 해도 오죽 비통하면 저러랴 싶은 동정을 샀다. 자식이나 손자를 앞세우는 순서가 틀린 죽음 앞에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악담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악담이라기보다도 진하고 절절한 애정의 표현이었고 자신의 박복에 대한 저주였다. 홍 씨가 아무리 마음으로부터 죽은 자를 저주해도 사람들 보기엔 가장 자연스러운 단장의 애통으로 보였다. 홍 씨는 벼랑간 며느리가 죽지 않았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머리빵이 비어있고 우물가에 신발이 놓여있는 것만으로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단정하는 건 경솔한 짓인지도 몰랐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년이 우물에 빠져 죽어. 남대문을 막고 서서 물어보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년이 내 집 우물에 빠져 죽어.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이렇게 자기 발뺌부터 해가며 며느리의 죽음을 부정하면서 홍 씨는 잠시 생기가 났다. 그런 방법으로 집안 식구들 정신을 빼놓고 어디로 도망을 갔다면 집안의 채통을 위해선 더욱 우세스러운 일이건만 우물에만 안 빠져 죽길 바라는 홍 씨는 그 가능성에 미친 듯이 매달렸고 그 모습이 하도 처절해 제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의 심금도 울릴만 했다. 급보를 듣고 달려온 둘째, 셋째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감춰진 연약하고 따뜻한 마음을 이제서야 발견한 양, 그 경황 중에도 그런 죽음을 택한 큰동서의 악독함에 치를 떨었다. 사람이란 어떤 뒤죽박죽의 상황도 선과 악으로 갈라서 보고 싶어 할 뿐 아니라 벼랑간 열렬하게 선의 역성을 둠으로써 힘안 들이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버릇이 있는 법이다.
다만 전처만 영감과 태임만은 달랐다. 그들은 며칠 전 밤에 일어난 고부간의 조용하고도 격렬한 파탄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빵 아씨의 죽음도 믿고 싶지가 않았다. 우물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은 섬뜩했지만 우물 속은 여느 아침이나 마찬가지로 측량할 수 없는 부피와 깊이로 신비롭게 괴어 있었다. 그것은 아씨는 물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요요 신성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기도와 소망으로 한 몸 같은 친화감을 느끼며 서로를 부둥켜 안을 굽어보았다. 극도로 긴장한 의식을 집중시킨 시선이 우물 밑까지 도달할 낚싯줄처럼 팽팽하고 집요해 보였다. 전처만 영감은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홍씨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시체를 건지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일꾼을 데리고 온 부성이 이성이가 근접하려는 것도 손짓으로 막았다. 태임이하고 둘이만 있고 싶었다. 태임이 그 불쌍한 게 어미의 시체가 떠오르는 걸 보게 할 순 없었다. 절대로 그런 끔찍한 걸 보여선 안 된다는 강렬한 의지와 절절한 사랑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리라는 확신과 혼동되어 전처만 영감의 얼굴의 특징인 근엄 냉정 오만에는 이미 파탄의 징후가 역력했다. 전처만 영감에 비해서는 태임이가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그녀는 간간히 할머니의 통곡과 푸념 소리를 귓결에 들으며 불려오 같다는 무엄한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비록 며칠 전 밤의 일은 모르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난동을 딴 사람과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을 만큼은 근래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서 눈치채고 있었다. 태임은 또 어머니가 어떤 궁지에 몰리건 할머니의 치마폭에만 휩싸여 있었다는 걸 비로소 뉘우치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와서 그것을 깨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온 가족 간의 균형을 깨는 것처럼 용기와 각오를 요하는 일이었다. 철들면서는 몇몇이 공모해서 어머니의 팔자를 그 모양으로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한 반발을 어머니에 대한 적의와 불손으로 드러내 보인 것도 후회스러웠다. 할아버지로부터 한양에 새로 생겼다는 여자도 다닐 수 있는 학교 얘기를 듣고 거기 보내달라고 때를 쓸 때만 해도 안 된다면 목숨이라도 걸 것처럼 그 일이 대단해 보였는데 어머니 없이는 그 일이 전혀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도 이상했다. 해가 높다랗게 뜰 때까지 우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수면까지 열길은 됨직한 아득한 거리를 둥글게 쌓아올린 돌담엔 이끼가 푸르르고 물에 잠긴 5월의 하늘은 한껏 부드럽고 거기 뜬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와 이팔의 아리따운 얼굴에도 차츰 희망이 서리기 시작했다. 아, 할아버지! 태임이가 먼저 비명을 질렀다. 흰 명주 수건이 둥실 떠오른 것이었다. 머리빵 아씨가 옷소매 속에 넣고 다니던 네모 반듯한 손수건이었다. 그것은 떠오르면서 꽃이 피듯이 펼쳐져 물속의 태임이 얼굴을 덮었다. 태임이는 정말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진저리를 치면서 할아버지의 가슴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 한 장의 손수건은 태임의 얼굴에 뿐 아니라 그들의 헛된 희망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전처만 영감도 입술과 두 다리를 후들대며 가까스로 말했다. 아가, 놀라지 마라. 저건 헝겊조각일 뿐이다. 저 우물 밑바닥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제야 저게 떠오른단 말인가.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용궁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손님이 된 머리빵 아씨가 문득 차가운 비웃음을 담고 소매 속에서 명주 수건을 꺼내 둥실 떠올린 게 아닌가 싶었다. 태임은 아득한 현기증 속에서도 생생한 저기를 어머니에게 느꼈다. 그것은 죽음도 결코 화해시킬 수 없는 숙명적인 적이었다. 우물은 괴어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표시처럼 명주수건도 부풀었다 오므라들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드디어 해가 중천에 떠올라 그 눈부신 빛이 우물 한가운데로 꽂혔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머리빵 아씨는
산발한 머리와 펼친 옥색 치마로 우물 안을 하나 가득 채우면서 떠올랐다. 천첨한 영감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태임은 침착하게 사람을 불렀다. 집안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최주부와 상두 도가와 힘센 일꾼들을 함께 불러들였고 홍씨의 곡성은 더욱 낭자했다. 아들 며느리들은 산 사람 돌보랴,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랴, 죽은 사람 건져내랴,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몰랐다. 뭐니 해도 죽은 사람 건져 올리는 일이 큰일이었다. 급히 길고 긴 동아줄을 꼬고 우물 위에 통나무를 엮어 도르래를 달 흰바지를 마련했다. 워낙 깊은 우물이었다. 널에 누인 아시의 시신이 동아줄을 타고 올라오기까지는 힘센 일꾼들도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였다.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을 절제하지 못해 두억신이가 다 된 홍씨가 팔딱팔딱 뛰면서 가로막고 나서는 바람에 머리빵 아시의 시신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뒤터에 차이를 치고 모시는 소동을 빚었다. 장지도 셋골의 선사는 어림도 없다고 펄펄 뛰었지만 부성이도 이성이도 어머니의 뜻만 곧이곧대로 받들 수는 없었다. 전점한 영감은 최주부가 밤새 침을 놓고 탕약을 손수다려 퍼넣은 효험이 있어 의식을 겨우 회복했지만 아직 가물가물해 그런 일을 의논할 만하지 못했다. 덜컥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보고서야 아들 며느리는 아버지의 병환이 일시적인 충격에서 온 급한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마련되어 왔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깨끗이 육탈한 백골처럼 누워 있었다. 그가 의식을 회복하고 아직 제대로 말은 못하나마 눈에 집념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걸 본 자식들은 그게 반갑기보다는 목숨 모진 게 혐오스럽게 느껴질 만큼 그의 육신은 피골이 상접했다. 5월 더위는 사람들의 화해를 기다리지 않고 퉁퉁 분 시신을 미친 듯이 불안시켰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그 흉한 죽음을 저주했다. 할 수 없이 부성이와 이성이는 의논 끝에 시신을 용수산 기슭에 감해장했다. 장사 후에도 부성이 댁은 동해랑 집에 남아서 시부모의 병고안을 극진히 했다. 저녁을 딴 날보다 넉넉히 들고 말씨의 어눌함도 한결 나아진 시아버지를 뵙고 오랜만에 마음이 좀 놓여 다리 뻗고 자고 일어나 식전 공복에 들 탕약을 들고 사랑에 들어간 부성이 댁은 사랑이 말끔히 정리된 채 비어있음을 보고 소스라쳤다. 한 번 놀란 가슴이라 방정맞은 생각만 들었다. 워낙 부지런하던 양반이라 예전 버릇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시겠지. 방정맞은 생각을 달래면서 기다렸지만 해가 높다랗게 뜰 때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또 무슨 병고가 있을지도 몰라 먼저 시어머니에게 알렸더니 이런 지하에 강릉골 댁한테 갔을 거라고 단정하고 돌아 누워버렸다. 우물을 메우는 날 한바탕 실신을 하고 나서 홍씨는 요새 제정신이 아니었다. 도랑치마를 휘두르며 한시 반시를 안 쉬고 쓸고 닦고 훔치고 아끼던 살림살이들을 시들하다 못해 역겹게 바라보았고 사람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며느리가 다려주는 약도 먹고 죽을 것 넣고 다리지 않았느냐고 묻기 일쑤였고 그 흉한 상을 당하고도 고운 자태가 조금도 상하지 않은 태임이에게는 어느 놈하고 눈이 맞았느냐고 모해를 잡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런 애매한 소리를 일관성 있게 집요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쇠진에 가는 기력만큼이나 그녀의 불신도 변덕스럽고 뒤끝이 없었다. 이를테면 마지막 정렬 같은 거여서 탓하기보다는 다독여주고 싶게 측은했다. 영감님이 강릉골 댁한테 갔을 거라는 추측도 투기에서 나온 것이련만 그저 그뿐 뒤끝은 시들했다. 새벽에 집을 나온 전첨한 영감은 해가 높다랗게 떴을 때 겨우 용수산 마루턱에 있었다. 그 전에 며느리의 무덤을 돌아보긴 했지만 너무나 더딘 걸음이었다. 셋골까지가 한양길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그러나 뒤에서 보기에 그는 아직 정정한 노인이었다.
의관이 단정했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흐트러짐이 없었고 오르막길에서도 숨결이 골았다. 송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까지 오른 그는 돌아설까 말까를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용수사는 셋골서 송도로 나올 때에는 마지막 고개가 되지만 송도에서 셋골로 돌아갈 때에는 첫째 고개가 됐다. 갈 길이 먼데 심란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돌아서고 말았다. 송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송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소년 전처만이 처음 송도라는 대처를 바라보며 황홀한 눈길을 보내던 생각을 하곤 했다. 돌아갈 때는 마나님의 추측대로 강릉골에 들렀다가 고남문으로 해서 갈 테니 생전에 다시 용수산에서 송도를 바라보는 일은 없으리라. 마지막이란 감회 때문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나를 잃으면서까지 지킨 은전 몇 잎을 전대 속에 넣고 첫 장사길을 떠나는 소년 시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소년의 눈에 그 고장은 온통 은백색으로 빛나 보였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사해에 떨쳤다고 전해지는 고려의 옛 서울다운 위엄은 이미 희미했으나 어딘지 기품이 서린 고장이었다. 무엇보다도 상업의 중심지다운 활기가 소년의 심장을 울렁거리게 했다. 소년은 발 아래로 바라보이는 대처를 두고 엄숙하게 맹세했다. 큰 부자가 되리라고. 셋골 땅을 다 살 만큼 돈을 벌기 전엔 절대로 용수산을 넘지 않으리라고 맹세를 끝마친 소년은 자신의 피 속에서 먼 조상의 피가 살아 움직이는 걸 느꼈고 그런 느낌이 소년을 자신 있고 늠름하게 했다. 소년의 먼 조상 역시 같은 맹세를 하고 있었다. 의롭지 못하게 비롯된 새로운 왕조에 나아가 벼슬을 함으로써 만국의 한을 더욱 욕되게 하느니 돈을 벌자. 새로운 왕조의 이념인 유교가 가장 능멸하여 거들떠 보지 않는 장사꾼이 되어 돈을 벌자고. 전 생애를 그 맹세를 이루기에 바쳤건만도 왜 이리 떳떳지 못하고 초라한 것일까. 몸의 기력이 다해가는 마당에 모아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일까 싶은 허망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어떡하든 시를 받아보겠다는 맹목적인 욕심과 돈의 위력을 믿는 교만한 마음으로 티끌만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건강하고 꽃다운 남의 딸 자식을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아들의 배필로 사오다시피 한 일이 벌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걸 고분고분 승복한 때문이었다. 원한을 풀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그 돈으로 다시 원한을 살 때, 즉 돈으로 하여금 도리를 잃게 했을 때 저절로 부를 누릴 자격이 없어진다는 걸 전처만 영감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고려가 망한 후에도 송도는 망하지 않고 모든 물자와 돈이 모여들고 흩어지는 활기찬 장사의 중심지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돈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도리를 잃지 않게 하는 그 고장만의 특이한 상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전처만 영감이 보기에 망조의 아무는 동해랑의 그의 집에만 감도는 게 아니라 송도의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다리 부러진 종상이를 막대한 돈을 들여 한양에 옮긴 건 신기한 양이술의 치료를 받아보게 할 목적도 있었지만 태임이한테서 멀리 떼어놓을 겸 불온한 모의의 주모자 노릇에서 잠시 비켜나 있게 하려는 미움인지 애정인지 종잡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양에 누워 있으면서도 종상이는 송도와의 연락을 끊지 않고 뭔가 불온한 걸 조종하고 있는 낌새가 역력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것은 말려서 될 일도 아니라는 체념보다는 은연중 종상이 패거리의 생각에 감염된 때문이었다. 그들이 의분을 참지 못해 한바탕 뒤엎기를 꿈꾸는 것은 비단 유수나 그 밑에 아전 나부랑이들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관에 뇌물을 쓰고 외놈과 결탁하면서까지 상도를 어기고 돈 벌기에만 급급한 잠상 거상들에 대한 원한이 더 깊었다. 전처만 영감은 그의 아들 이성이가
얼마나 파렴치한 방법으로 외놈과 결탁하고 관을 매수해서 돈을 벌었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원한이 마땅하고 옳은 일로 보였다. 그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역성들어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송방의 계율이었다. 전초만 영감은 용수산의 전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숲이 살랑이고 이름 모를 새소리도 들렸다. 그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찌푸렸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인식과 함께 태임에 대한 편애가 그의 가슴을 저리게 했다. 그 불쌍한 걸 두고 가다니. 앞산에는 빨간 꽃요, 뒷산에는 노란 꽃요. 빨간 꽃은 치마 짓고 노란 꽃은 저고리 지어 풀 꺾어 머리하고 그의 딱지 솥을 걸어 흙가루로 밥을 짓고 솔리풀랑 국수 말아 풀각시를 절시키세. 풀각시가 절을 하면 망건을 쓴 신랑일랑 꼭지꼭지 흔들면서 밤조하게 물 마시네. 구슬을 굴리듯이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태임이가 싱아를 한 움큼 꺾어가지고 숲속에서 곧 나올 것 같았다. 그는 귀를 기울이며 황홀하게 미소 지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마치 감미로운 꿈을 꾸며 낮잠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운이 탈진한 그는 환각에서 깨어나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거기서 환각에 도취하면 영원히 못 깨어날 것 같아 그는 살을 꼬집고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송도를 등지고 돌아섰다. 편안히 죽기 위해 어려운 여행길을 천천히 그러나 착실하게 내디뎠다. 그가 새골을 그냥 지나쳐 사돈집 동네로 들어선 것은 점심때가 겨워서였다. 박씨는 몸져 누워 있었다. 청상이 된 딸이 몸을 풀러 달려들어 그 치닥거리를 감쪽같이 해낸 것만도 10년 감수는 넉넉히 할 만한 일인데 그 딸이 시집으로 돌아간 지 며칠 만에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에 환장을 안 할 어미가 어디 있으랴. 감쪽같이 없앤 건 핏덩이였을 뿐 죄를 없앤 건 아니었다는 가책으로 박씨는 가슴을 쥐어뜯었고 딸의 뒤를 따라갈 작정을 하고 곡기를 끊고 있었다. 웬 점잖은 노인이 문 밖에서 찾는다는 전가를 받고 나간 며느리는 우뚝 서 있는 전처만 영감을 보고 혀가 굳어 말도 안 나올 만큼 놀랐다. 그 신수 좋고 위풍당당하던 사돈 영감이 헛개비처럼 체면도 오장육부도 어디다 빼놓은 모습으로 멍하니 서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사돈 영감의 변모보다도 그가 왜 거기 서 있느냐를 알아내는 게 더 시급했다. 그건 너무도 난해해서 어떤 경우에도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그 수다장이의 말문이 다 꼼짝없이 막혔다. 노인의 멱살을 잡고 시누이를 당장 살려내라고 한바탕 악다구니를 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야 할 것도 같았다. 저지른 일이 있어 우선 겁이 났지만 사돈 영감이 그 일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조차 영감의 표정만 가지고는 종잡을 수가 없었다. 영감이 먼저 입을 가냘프게 실룩대며 웃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드디어 실성을 했단 생각이 들었다. 실성을 해도 채통이라는 게 있지 사돈댁 문전에서 어쩌자는 것일까. 그녀는 덜컥 겁이 났지만 저지른 죄와는 상관없는 겁이었으므로 터무니없이 교만해졌다. 어르신네께서 어드렇게 저희 집까지. 얘가 아닌 줄은 아나 긴히 여쭈어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안사돈 마님을 잠시 만나뵐 수 없겠소. 우리 어머님을요. 그녀는 사돈 영감이 틀림없이 실성했음을 확인한 것처럼 느꼈다. 아무런 연통도 없이 아녀자들만 있는 사돈집에 불쑥 찾아온 것도 해괴한데 내외가 지엄한 안사돈을 직접 만나자니 실성을 해도 더럽게 한 게 분명했다. 그러면 그렇지 맏며느리를 제명에 못 죽게 한 집구석에서 노인네가 싱싱하고 말똥말똥 제정신이라도 그 꼴을 어찌 본담. 그녀는 수다장이답게 현실 적응에 재빨랐다. 그렇소. 얘가 아닌 줄은 아오마는.
어머님은 지금 대단히 편찮으십니다요. 그런 일을 당하고 어느 부모인들 안 그렇게시니까. 그녀는 비통하게 그러나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그쪽에다 떠맡기듯이 야무지게 말하고 영감의 동정을 살폈다. 뵐 낯이 없구려. 영감이 이렇게 나오자 그녀는 꿀릴 게 없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잠시 사랑으로 드시죠. 영감은 사양하지 않고 사랑으로 올라왔다. 오래 비워놔서 누추합니다요. 젊은 사도는 여전히 한양 장사 잘하고요. 그냥 저냥요. 태희매미가 여기 와서 몸을 푼 걸로 아는데요. 오래 비워놓아서 곰팡내가 나는 것 같아 열어놓은 미닫이 밖을 내다보면서 전처만 영감은 무심히 말했다. 마치 모란이 탐스럽게 폈군요. 자제분은 다 장성했죠. 하는 인사치레처럼 대답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말투였다. 무슨 그런 망측한 말씀을. 실성을 했다는 일방적인 단정으로 마음을 놓고 있던 며느리가 불의의 급소를 찔린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모른다고 허짓 말아요. 다 알고 왔으니까. 모르는 일입니다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요. 어찌 그리 하늘 무서운 말씀을 허시니까. 아무리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 해도 너무하십니다요. 내 어찌 죽은 사람 모해를 잡겠소. 나도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사람이. 그 어린 것에 전정을 생각해서 이러는 거니 제발 숨기려 들지 마시오. 제가 숨기다니요. 이 어른이 실성을 하셨나. 정말 왜 이러실까. 버섯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쩐다지. 그녀는 덫에 걸린 것처럼 헛되이 팔짝팔짝 뛰었다. 그 아이는 아들이요 딸이요. 전영감이 마당으로 보냈던 눈길을 거두어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녀는 얼떨결에 아들이라고 대답하고 나서 꿰매 빠진 듯 아차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영감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는 충실하오. 예, 천한 목숨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살아남게 태어나는가 봅니다. 어드렇게 악발인지. 인명의 귀천이 어디 있겠소. 더구나 우리 태임이 사내 동생인데 다신 그런 말 마오. 영감이 점잖게 타이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저 영감이 필시 실성을 했지 하는 심증을 다시 한번 굳혔다. 잔뜩 긴장하고 떨리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마음만 좀 놓았다 하면 말이 해퍼지는 게 그녀의 어쩔 수 없는 버릇이었다. 다 아시니까 말씀인데 우리 작은 아가씨 몸풀 때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요. 아무리 떳떳지 못한 목숨이지만 그래도 사람의 자식을 몰래 낳으려니 오죽했겠시니까. 우리 식구들이 떨고 고생한 것도 이루다 말로 못하겠는데 당사자야 오죽했겠시니까. 목숨이 모지러 그러고도 살아남아 시댁문지방을 다시 넘은 작은 아씨가 우물에 빠져 죽다니. 아무리 암사도는 새도가 없는 거라지만 언제고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묻어둘 순 없는 일 아니니까 사돈어른. 그 애가 그렇게 고초를 많이 겪었소. 영감은 며느리가 겪은 고초에만 관심이 있어 했다. 그걸 말씀이라고 허시니까. 그 나이에 상고만도 어려운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그 크나큰 일을 지도새도 모르게 치르려니 오죽했겠시니까. 아무리 지은 죄가 하늘 무서워 천벌이려니 받는다 해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죠. 미련한 것 같으니라고. 그런 고생을 덜라고 은을 넉넉히 주워 보냈건만. 영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예? 그러면 어르신네께선 그때부터 다 알고 계셨남요. 한 가지만 더 알고 싶은 게 있어. 그건 저도 모릅니다요. 정말입니다요. 난 아직 묻지도 않았건만. 아기 아버지를 알고 싶으신 거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요. 정말 모릅니다요. 아니요. 난 그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네 집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소. 그걸 알아내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냥 보고 싶소. 나 죽은 후 일은 태임이한테 부탁해 놓겠소.
전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습니다요. 딴 뜻은 조금 더 웃고 지금 말한 대로요. 내가 그 애한테 정을 느낀다고 하면 믿어주겠소. 그리고 내 부탁을 꼭 좀 들어줘. 영감님 눈빛이 간곡해지더니 그렁그렁해졌다. 실성한 것하고는 다르고 망령이 드셨나 봐. 하긴 망령 드실 때도 됐지. 그녀는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망령으로 치부하면서도 노인의 간청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다. 지필묵이 있으면 싶은데 영감님은 썰렁하고 번듯하기만 한 사랑을 휘둘러 보며 중얼댔다. 아직 글 읽는 아이가 있으니 어디 있긴 있을 것입니다요. 변변치 못해 부끄럽긴 합니다만요. 나 역시 글이 짧아 평생 써본 게 치부와 어음이 달아 명필을 남기려는 게 아니니 그녀 말고 빌려주시오. 그녀가 서당에 다니는 막내를 불러 지필묵을 대령케 하고 먹을 갈게 하는 동안 영감님은 단정히 앉아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피골이 상접한 몰골과는 달리 아직도 강건한 정신력이 그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대단한 걸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스스로 숨을 죽였다. 이윽고 눈을 뜬 전영감은 몽두라진 붓에 진한 먹을 듬뿍 묻혀 백지 위에 태남이라고 썼다. 태임이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글은 짧고 욕심은 과해 몇 날 몇 밤을 책과 씨름해가며 지었건만 지금은 그럴 겨를도 그럴 근력도 없구려. 그러시면 이 이름이 그 아이 이름이오니까. 그렇소. 태임이 계집애라 우리 가문의 학렬을 안 따랐으니 그 성 모르는 아이를 태임이와 같은 학렬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소. 어르신네께서 손수 이름까지 지어주시다니요. 신우님 혼백이라도 있다면 분에 넘치는 위안이 되겠습니다요. 그녀는 황공에서 몸둘 바를 몰랐으나 전영감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전영감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태남이라 적힌 종이를 생선 비닐 모양으로 절단하여 2개가 된 쪽지를 가슴속에 간직했다. 그것은 그가 발행한 어음을 절단할 때와 같은 시기였다. 젊은 사돈, 자, 이제 내 부탁을 들어줘. 그 아이는 좋은 양부모 만나 잘 자라고 있습지요. 아주 준 건 아니겠지요. 그러면요. 제 자식이 주렁주렁 달린 집인거려. 그렇지만 인품이 착하고 또 기르는 값을 후하게 쳐주니 결단코 마구 기르지는 않을 것이옵니다요.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싶소. 저를 못 믿으시니까. 그 애가 보고 싶다는 내 말부터 믿고 후딱 나를 그 집으로 인도해 주구려. 꼭 보셔야겠으니까. 잠깐만 보겠소. 늙은이 소원이요. 망령이라도 줬소. 해안에 돌아가야 하니 서둘러 주시오. 내 걸음이 예전 같지를 않소. 그녀가 마지못해 채비를 하러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전초만 영감은 단정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꼿꼿이 앉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미 둘째, 셋째 앞으로 물려준 것 빼고는 모조리 태임이한테 물려줄 작정이었다. 그는 비록 직접적인 장사에선 손을 뗐다고 하나 아직도 한 거간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이시시키고 있는 돈줄이었다. 그가 시세를 봐가며 돈줄을 당겼다 풀었다 하는 데 따라 송도 바닥에 별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였다. 그런 현금을 태임이한테 물려주는 대신 힘든 짐을 지워줄 작정이었다. 태남이라는 짐과 돈에는 돈의 도리가 있어 함부로 그 도리를 어길 수 없다는 계율의 짐을. 아들 자식들을 다 젖혀두고 하필 어린 손녀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자 함은 그의 눈먼 편애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사꾼다운 밝은 안목으로 발견한 신뢰감 때문이기도 했다. 전처만 영감은 힘에 부치는 큰일을 하나 끝냈다는 듯이 벽에 등을 기댔다. 각 그림자가 그의 파리한 안색에다 어두운 그늘을 던졌다. 탈진한 몸에선 거의 숨결이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고 각 그늘은 저승빛처럼 불길하게 짙어만 갔다. 에그머니,
이러다가 송장 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사돈댁은 경망스럽게 가슴이 두근댔지만 상대가 워낙 어려운 사돈 영감님이라 섣불리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진 못했다. 전영감이 부시시 눈을 떴다. 몽롱하게 풀린 눈자위로 방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물었다. 니시우, 댁은. 어르신네, 정신 차리십시오. 태임이 외숙모입니다요. 새꼴로 모실갑쇼. 그녀 보기에 영감이 그 몸으로 송도로 돌아간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해 보였기에 등성이만 하나 넘으면 되는 새꼴에 셋째 아들네가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거기까지도 못 가겠다면 기별 한마디면 순식간에 모시러 올 테니 송장칠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다. 아니요. 잠깐 졸았더니 그만 정신이 좀 혼미해졌나 보. 얼빠진 소리를 해서 미안하오. 새꼴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거기 들릴 겨를이 어디 있다고. 빨리 태남이를 보고 가야 돼요. 태임이 외숙모께서 앞장 좀 서주시오. 부탁이요. 개게 풀렸던 눈자위에 어느 틈에 타는 듯한 전기가 돌아와 있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시니까. 염려 말아요. 패가 되진 않으리다. 그녀는 핏덩이를 안고 갈 때보다 더 누가 볼세라 기죽을 못 펴며 종종 걸음을 쳤다. 종종 걸음을 치다가 흘끗 돌아보면 영감님은 저만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다. 일부러 뜀박질을 하다가 돌아다 보아도 쉬엄쉬엄 가다가 돌아다 보아도 마찬가지인 게 그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려 끌려오는 게 아닌가 여겨질 지경이었다. 여우골을 지날 때 그녀는 입이 간지러워 멈춰서서 영감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영감님을 가까이서 본 그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신우이가 그 여우골 외딴 집에서 얼마나 불쌍하게 몸을 풀었단 얘기를 견디기엔 노인이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다. 조금씩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아직 멀었소. 아닙니다요. 그렇지만 어드럽게 오늘 안에 송도로 돌아가 계시니까 아이를 보시고 나서 새꼴로 가시지요. 제가 거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사는 형편은 어떠런지, 사람들 인품은 웬만한지. 네, 태남이를 맡아준 집 말이오. 네, 그런 걱정 마셔요. 사는 건 넉넉하달 순 없어도 마음들 하나만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니까요. 법이 있어야 살겠다면 그건 땅 파먹고 사는 백성도 아니지요. 무엇 때문인지 전영감의 얼굴에 쓸개를 씹은 것 같은 혐오감이 어렸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극도로 기운 없음이 그의 표정을 평온하게 했다. 낭중에 혹시 제 자식이라고 우기지는 않겠소. 뭘요? 제 자식이 자그마치 5남매나 되는 거립쇼. 그렇다면 천도꾸러기 노릇이나 안 하나 모르겠구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귀한댁 도련님인 줄 알고 있는 거려. 참 어르신네께 진작 말씀드릴 걸 그만 깜빡 잊었더래시다. 그 집에선 역적으로 몰린 양반댁 핏땡이로 알고 있으니 행여 딴 말씀 오시면 안 됩니다요. 알아들으셨으니까 어르신네. 난 아무 말 안 허리다. 그냥 한번 보기만 허리다. 우리 태임이 사내 동생이 어드럽게 생겼나 생면이나 허리다. 그럼 됐소. 보셔야 괜히 속만 상하실 텐데. 어르신네하고 생면한다고 해서 그 어린 게 전시댁 피를 받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시니까. 그녀는 신우이가 전시댁에 출가해서 태임이를 뵀을 때 그게 아들이기를 바라는 전영감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었다는 게 생각나서 벼랑간 풀이 죽으면서 심란해졌다. 딸이란 고약한 것이어서 제 가문을 못 이을 뿐 아니라 남의 가문 절손의 책임까지 지고 평생 친정 식구까지 기죽을 못 펴게 만들기 십상이었다. 낸들 그걸 왜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어린 것 한테서 원한만은 삭혀주고 싶어요. 그까지 핏땡이가 무슨 원한이 있겠시니까. 애미의 원한을 어찌 자식이 물려받지 않겠소. 피보다 진한 게 원한이거늘. 내가 일찍이 뜻을 부자 되기로 세운 것도 원한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그 뜻을 이룬 것은 후회할 까닭이 없는데 늙음하게 나도 모르게 제 욕보다 더한 욕심이 앞서 그 돈으로 원한 살리를 저지르고 보니 부끄럽고도 후환이 두렵구려. 어르신네께서 저희 신이님을 맏며느리로 맞으신 걸 그리 여기시나 본데 좀 지나치십니다요. 어른들끼리 그만한 연줄이 닿지 않은 혼사가 어디 계시니까. 신이님이 비록 팔자 한타는 했을지언정 어찌 감히 어르신네한테 원한을 품었다고 이러시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요. 원한을 품지 않고 어드럽게 우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답디까. 어드럽게 내 눈에 그런 꼴을 보일 수가 있답디까. 전영감이 앙상한 어깨를 흔들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둘 바를 모르게 황망해서 돌아서서 말없이 사돈 영감의 오열이 먹기를 기다렸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 모자라 못한 적이 없는 그녀였건만 말문이 꽉 막히고 콧날만 시큰했다. 이윽고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남은 길을 재촉했다. 저기 보이는 마을이 옵니다요. 어르신네. 샘마리라고. 마을 이름이 좋구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가 청청하고 22호쯤 되는 초과에선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시 마을인데 그 집만 배시 옵니다요. 어인 연유로. 제 친가 쪽으로 먼 친척 아저씨뻘 되는 분인데 어려서 여러 형제가 조실부모하고 뿔뿔이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이 아저씨는 배시가로 장가를 들 적에 아주 처가 동네로 옮겨 앉았습죠. 처가가 살만했나 보지요. 웬거려 그래도 인심들이 후해서 정붙이고 살기가 수월했나 봅니다. 그 아저씨 인품도 진국이고 부지런하고 사람은 그만인데 워낙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식만 많다 보니 형편펼 날이 어디 계시니까. 이번에 그 아기 덕으로 전답이라도 좀 장만했나 모르겠시다. 낭중에 딴소리 하고 아기를 안 내놓을 사람들이나 아닌지. 아까부터 자꾸 그 점을 염려하시는데 어르신네. 저도 그 아이 맡길 때만 해도 행여 우리 신이님이 낭중에 그 아이를 찾으실 때가 있을까 해서 뒤를 단단히 두긴 했습조만 신이님이 그렇게 목숨 끊는 마당에 그 아이를 누가 찾겠다고 그러시니까. 그 아이가 그 아들인 것만 자꾸 욕심을 내시는데 어르신네도 참 딱하십니다. 그 아이는 전시댁 핏줄이 아니에요. 그걸 왜 모른 척 하시니까. 그녀가 벼랑간 귀 어두운 사람한테 대들듯이 제 복장을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 태임이한텐 동기간이 되오. 태임이가 있는 동기간을 없는 듯 모르는 척해서 원한을 사게 하고 싶지 않소. 어르신네께서 태임이를 얼마나 귀해하시는지 아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태임이한테 그 아이를 알릴 게 뭐 있겠시니까. 조실부모한 것도 불쌍한데 뭐 그리 떳떳한 동기간이라고. 낭중에라도 힘이 되기는커녕 짐만 될 게 뻔한 거 어르신네 돌아가시고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애는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시니까. 그런 하늘 무서운 소리 말아요. 하늘이 알고 그 애미의 넋이 아는 목숨을 감히 어찌 우리가 없앨 수 있겠소. 마침 들릴하고 돌아오는 길에 꼴을 한 짐 해다가 돼지우리에 깔아두고 나오던 배서방은 두 사람을 보자 어쩔 줄을 몰랐다. 직감적으로 어린 것과 관계 있는 손님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우선 살림이 누추한 걸 크게 죄지은 것처럼 여겼다. 눈이 뒤집힐 정도의 은을 받았으나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아직 가늠을 못하고 있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 돈으로 당장 땅 싸고 옷 입고 고기 반찬 해먹다가 남들이 수상하게 여기면 우선 아기에게 해로울 뿐 아니라 그들 또한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분별 또한 있는 진득한 사람이어서 꾹 참고 있었다. 그러나 아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염탐을 왔다고 생각하니 아기를 저희 아이들과 똑같이 기르는 게 행여 돈을 아껴서 그러는 걸로 보일까봐 더럭 겁이 났다. 이를 얻으러 커니까 직간이라고 누추하고 협소해서
아래 윗방에 머리빵하고 곧장 봉당이었다. 봉당 아래로 뜰 아랫방을 하나 드리려고 몇 해째 벼르기만 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머리빵으로 잠시 드시게 해요. 아저씨 뻘 된다고는 하나 손아래라 무관하게 굴며 먼저 머리빵으로 들어가 주섬주섬 너절한 것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나서 전영감을 들게 했다. 방 속은 한결 더 침침해 안색을 분간할 수가 없었고 그게 영감님의 행동을 더욱 비밀스러운 것으로 비치게 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생전 처음 귀하고 정체 모를 손님을 맞아 발이 얘가 내고 제가 내고 손은 연방 헛손질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기를 볼 수 있겠소? 전영감은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다. 아무로면요. 못들 하고 있어요. 휘딱휘딱 대련님을 데려오지 않고. 사돈댁이 이렇게 안방에다 대고 악을 쓰자 배씨댁이 당장 새근새근 잠이 든 아기를 포대기째 안고 왔다. 한 달 남짓한 아기였다. 그동안에 자신이 어떤 고역을 겪었는지 알 까닭이 없는 아이는 타고날 때부터의 씩씩한 기상이 여전했고 거두기도 깨끗하고 정성껏 거둔 듯 포대기며 입은 게 다 무명이었지만 깨끗했다. 암죽을 먹이오. 전영감은 포대기 속으로 손을 넣어 아이의 다리를 만져보며 물었다. 아닙니다요. 67달란 제 딸년 젖을 미리 떼고 암죽을 먹이면서 도련님은 제 젖을 먹입죠. 제 젖이 워낙 찰젖이라 도련님이 꼭 애호박 자라듯 무럭무럭 자랍니다요. 말씀 삼가. 귀한 도련님을 하필 애호박에다 비기남. 배씨가 이렇게 제 여편네를 나무랐다. 아니요. 조금도 귀한 애가 아니니 막 길러요.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전영감이 아이를 안았다. 등장불을 킬값쇼. 배씨댁이 잘 자란 아기를 좀 더 확실하게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며 엉덩이를 들썩이자 전영감은 손짓에 말리면서 아이를 내려놓았다. 그가 어떤 눈빛으로 그 아이를 보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자애로만 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하고 보니 가슴이 떨렸다. 전영감은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을 감추느라 고통스럽게 이를 악물었다. 이왕 생면하시는 김에 정작 당추를 보셔야죠. 배씨댁은 눈치 없이 아기의 기저귀를 끌렀다. 전영감은 굳이 말리지 않았다. 자리를 좀 비켜주겠소. 이댁 주인하고만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아기와 여자들을 안방으로 보내고 난 전영감은 품에서 쪽지를 꺼냈다. 사돈집 사랑에서 손수 장명에서 쓰고 절단한 2개의 쪽지였다. 태남이는 저 아이의 이름이요. 차후부터 그렇게 부르도록 부탁하겠소. 이 2개의 쪽지 중 한쪽을 여기 맡길 테니 잘 간수했다가 나머지 쪽지를 가져오는 이에게 저 아이를 내주도록 하시오. 배씨가 영감의 분부를 잘 알아듣기 위해 등잔불을 밝혔다. 전영감은 말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불빛 아래서 생선 비늘 모양으로 절단한 2개의 쪽지를 하나로 맞춰 보여주고 나서 한쪽만을 다시 자기 품속에 간직했다. 그 태도가 매우 신중하고 엄숙했으므로 배씨도 덩달아서 나머지 쪽지를 받들어 모시듯이 두려워하며 영감님 보는 앞에서 이불을 개어 얹은 궤장 및 깊숙이 간직했다. 하오면 어르신네 말고 딴 사람에게라도 도련님을 내주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렇소. 그 신표를 가진 사람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아이는 도련님이 아니라 태남이요. 이 집 아이들과 똑같이 입히고 먹이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드렇게 그럴 수가. 그게 정 그 아이에게 미안하거나 부족하거든 이 집 아이들도 함께 좀 낮게 먹이고 입히면 될 게 아니오. 고맙습니다, 나으리. 아이를 찾아갈 때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섭섭하겐 안 어리다. 그러니 그 돈을 유용하고 적절하게 쓰길 바래요.
댁이 금시 발복한 것처럼 흥청망청 해프게 굴 사람이 아닌 걸 알아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놓이긴 하오만 우리 아이가 헐벗고 굶주리겐 말아요. 원 어르신네도 감히 그럴 리가 있겠시니까 당치도 안시다. 배씨가 펄쩍 뛰었다. 이 집 아이들과 똑같이 입히고 먹이라고 부탁했기에 허는 소리요. 내 말 무슨 소리인지 이젠 알아듣겠소. 전영감이 일어났다. 안방에서 뛰쳐나온 사돈댁이 전문날을 살피며 말했다. 어르신네, 누추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드세고 가시는 게 어드럽겠시니까. 이 밤에 송도까지 가시다 괜히 큰일 나십니다요. 괜찮아요. 승냥이도 어디 눈먼 승냥이 아니면 안 물어 갈 테니까. 전영감이 쓸쓸하게 말하며 봉당으로 내려섰다. 배시댁도 따라 나오면서 한마디 거들었다. 묵어 가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소금장수, 박물장수가 단골로 묵어 간답니다. 이런 주책바가지 같으니라고. 저 어른이 소금장수나 박물장수하고 같어. 배씨가 이렇게 눈으로 제 옆에 내 핀잔을 주면서 두 손을 부볐다. 전영감은 묵어갈 뜻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들의 수작을 예사로 듣지 않고 일일이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그만하면 인품이 과히 막대 먹거나 야박하진 않은 듯하여 마음을 놓았다. 양이의 치료를 받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온 종상이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그해 여름을 다 보내고 찬바람이 나고부터였다. 송도에서 듣기에 서양 의원은 의술이라기보다는 요술을 부리는 줄 알았다. 갑신정변 때 모가지가 댕거덩 저만큼 나가떨어진 미나무개 대감 몸뚱이와 모가지를 감쪽같이 붙여놓아 다시 숨쉬고 피통하고 세도까지 다시 부리게 했다는 소문이고 보면 의술로 믿긴 어려웠다. 감쪽같이 붙여놓은 게 모가지가 아니라 귀라고도 했고 손목이라고도 했지만 아무튼 사람 몸을 뜯어진 솔기 꿰매듯이 꿰매서 맞출 수 있다는 건 탕약으로 기를 보하고 침으로 혀를 다스리는 의술에만 익숙해온 이 나라 사람들에겐 신기하고도 괴물스러웠다. 기니 혈이니 하는 건 아무도 만지거나 볼 수 없는 신비한 그 무엇이었고 그런 신비한 게 몸의 운행을 막고 있다는 걸로 사람이 물건보다 한결 귀하고 높을 수가 있었다. 허나 서양 의술은 목수나 미장이처럼 사람 몸을 다룬다니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해하는 마음속엔 다분히 혐오감도 섞여 있었다. 또한 그 미나무개가 민비의 척족이라 민비의 돈이 동강난 모가지를 붙였다고도 했지만 척족의 세도와 물쓰듯 국력을 탕진하는 민비의 씀씀이를 비꼬고 한탄하고자 함이지 직접 돈이 악교 노릇까지 했다고 믿는 건 아니었다. 아무튼 서양 의술의 소문은 구구한 억측을 자아내고 종래의 신체에 대한 신성시를 위협했다. 소문만도 그러했거늘 하물며 제 몸을 거기에 맡기기까지는 대단한 용기와 남다른 결단력이 필요했다. 종상이가 그걸 결심한 것도 전영감에 아낌없는 후원도 있었지만 병신이 되느니 죽는 게 낫다느니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할까 싶은 용기라기보다는 자포자기에 가까운 마음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준수한 용모와 강건한 신체에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구가 되느니 죽는 게 낫다는 생각에 철저했다. 그러나 기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컸던 것만큼 실망도 컸다. 전쩌만이 종루 옆에서 유기전을 하면서 야소교를 믿는 친구한테 청을 드리고 연줄을 놓아서 겨우 서양 의원에게 보일 수는 있었으나 서양 의술이라는 게 기대한 것만큼의 요술을 보여주진 않았다. 요술은커녕 고통을 덜어주는데도 치자떡만큼의 효험도 없었다. 다만 양이술이 사람의 몸을 물건보다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소문은 틀림이 없었다. 고양이처럼 인정이라고는 없이 사람의 몸을 뼛속까지 꿰뚫어 볼 것처럼 노란 눈으로 종상이의 얼굴과 다리를 번갈아 보고 난 양이사는 대뜸 종상이 다리를 잡아빼기 시작했다.
그 고통은 관가에서 몽둥이 찜질 당할 때보다 훨씬 혹독했다. 하늘 땅이 샛노래지면서 정신이 아득했다. 뭐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다 말다 하면서 간간히 그 눈썹과 눈이 노란 얼굴이야말로 사람 백정이라고 생각했다. 힘센 남자가 벌떡벌떡 솟구치는 그의 상체를 찍어 누르고 그는 고통이 극도에 달할 때마다 잠깐씩 까무라쳤다 깨곤 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의 종아리엔 널빤지가 되어져 있었고 흰 헝겊이 널빤지와 종아리를 싸잡아 발끝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칭칭 동요매 놓고 있었다. 혹대로 왔다 붙이고 가도 분수가 있지. 걸을 수는 없어도 구부릴 수는 있었던 다리가 걷지도 구부릴 수도 없는 뻗장다리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꼼짝 말고 적어도 100일은 있으라니 죽으라는 소리와 진배 없었다. 용한 침장이를 만나면 엎혀 들어갔다가도 걸어서 나온다는데 이건 지팡이에 의지해서 일망정 그래도 걸어 들어왔건만 나올 땐 들것에 실려 나와야 했다. 병신되고 안 되고는 석 달 동안 얼마나 꼼짝 안 하고 견디냐에 달렸다는 양이의 말이 어찌나 자신만만하던지 나중까지 그가 참고 견디는데 위협적인 힘이 되긴 했다. 전영감은 종상이를 위해 친구에게 부탁해서 유기 전에 살림찍 문간방을 얻어주었고 수발을 들 소년까지 구해주었다. 5, 6월 복중에 방꼬레를 지고 누워 소세하고 오줌똥 누는 일에까지 남의 손을 빌어야 한다는 건 못할 노릇이었지만 더욱 견디기 어려운 건 칭칭 감은 헝겊 밑으로 온갖 물건이 다 꿰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빈대까지도 장지문 틈서리 대신 헝겊 틈서리를 거처로 삼고 탱탱 배를 불리고 알을 낳곤 했다. 손톱이 닿는 데까지 긁고 쥐어뜯고 해서 삐져나온 넓적다리 살갗엔 유혈이 낭자했고 그게 헝겊과 함께 늘어붙어 딱지를 만들었다간 다시 피고름을 흘리곤 했다. 입추를 지나고 처서를 바라볼 무렵 종상이는 다시 양의원을 찾았고 무명폭보다 좁고 무명필보다 긴 헝겊을 풀었다. 그동안 물것들이 실컷 피를 빨아서인지 움직이질 않아서인지 그 다리는 종아리가 바싹 말라붙고 무릎뼈만 옹이처럼 불그러져 나와 도무지 다리 구실을 다시 할 것 같지 않았다. 여름 내 고생고생 할 때만 해도 그놈의 헝겊과 널빤지만 풀어던지면 홀홀 날 것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걸 풀고도 혼자 서지도 못하자 눈앞이 캄캄했다. 양이가 샛노란 눈깔값을 해도 분수가 있지. 사람을 속여 먹어도 어찌 그리 심하고 모질게 속여 먹을 수 있을까 싶어 이를 갈아붙이며 덤벼들었다. 그러나 양이는 어린애처럼 천진하게 웃으면서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고 다 나았으니 하루하루 걷기에 힘쓰면 머지않아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지금 와서 그의 말을 안 믿는다고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그 양이에게 치료를 받아보려고 별의별 흉한 혼대와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베넷병신까지 줄을 대고 기다리고 있는 앞이기도 해서 반신반의한 채로 그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들것에 실려 나오지 않고 지팡이와 소년에게 의지하고 남아 다리가 땅에 닿는 것만도 고맙긴 했다. 그 후 그의 다리는 하루가 다르게 차도가 있었다. 걷는 연습한답시고 장안을 돌고 돌아 이젠 사대문한 지리가 훤했다.